네, 취재 기자를 통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상황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안 또 그리고 공수처법 후속 법안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현재는 남은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놓고 찬반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 지켜보면서 도움말 듣겠습니다.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올라가 있는 안건들은 차질 없이 다 순조롭게 빠른 속도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네요. 지금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다 여당이 원하는 대로 지금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임대차 3법을 포함하여 수요 억제를 위한 부동산 관련 세법들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사실 임대차 3법은 지금 야당이 주장한 대로 국회에서 6개월간 심의를 하고 1년 후에 발효를 한다고 한다면 정말 임대차 시장에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또 수요 억제를 위한 입법도 지금이 적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법안 아니겠습니까? 정말 한시가 급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 긴급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것을 갖다 처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헌법의 제정상의 중요한 위기에만 발동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에 준하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번에 일사천리로 통과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국민들한테 양해 갖다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 전 의원님께서는 오늘 국회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코로나 시대에 이제 뉴노멀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이 국회에서 민주당 단독 통과, 일방 통해 이게 21대 국회 이제 뉴노멀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뿐만이 아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얘기하지만 그 특별한 상황을 민주당이 정하거든요, 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특별하기 때문에 야당하고 토론할 필요 없다. 절차 거칠 필요 없다. 그렇게 밀어붙이면은 할 수 없는 거죠. 예. 자, 하여튼 이 모든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책임지겠다고 장담했으니까 한번 보시죠. 예. 그 책임이라는 게 결국 부동산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39개월 됐고요. 그간에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23번입니다. 네. 그러니까 효과를 보지 못했으니까 오늘까지 왔을 거고요. 그러면 따져보면 부동산 정책 발표한 게 한 달 반도 못 간 거예요. 못 가서 지금 이 지경 이 꼴 된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저는 이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이 정말 위헌 소지도 있고 수요 억제라는 멋있는 말 얘기하지만 결국은 국민한테 세금 왕창 받아내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예. 이거 통해서 부동산 값 잡는지 한번 봅시다. 예. 오늘 사실 야당에서는 자유 발언과 이제 반대 토론을 통해서 최대한 시간을 끌거나 저지하겠다라는 의혹을 불태웠습니다만은 사실 본회의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야당에서는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욕구적이죠. 옛날 같으면 엎드리고 소리 지르고 그랬을 텐데 그건 국민들께서 바라지 않으시는 거고요. 하여튼 근데 그나마 입에 국민들이 미래통합당한테 답을 주셨잖아요. 얼마 전에 국민적 반향을 일으킨 윤희숙 의원처럼 냉정하게 논리를 갖춰서 차분하게 국민을 설득하라. 그러면 비록 힘없이 국회에서 일방통행으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거 힘없이 당하더라도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라라고 이제 답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도 국회에서 그냥 소리 지르고 드러넘는 방식이 아니라 조목조목 사안에 대해서 반대 논리를 펴고 네.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제 싸워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부동산과 관련해서 사실상 대부분의 입법을 매듭을 짓게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패러다임을 갖다 전환했다고 봅니다.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축이죠. 하나는 공급을 갖다가 시장에서 생각한 것 이상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오늘 서울 지역에 공급 정책을 내놨습니다. 네. 또 하나는 수요 억제이죠. 이것은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회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입구부터 취등록세, 그거부터 조이고 보유세를 갖다가 또 과거에 비해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더 부과하고 또
다주택자는 내년 6월까지 이걸 처분하지 않으면 중과세, 양도소득세 같은 매기겠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도 어떤 강력한 세제 정책은 분명한 수요 억제 효과를 갖고 올 것이고 상당한 정도 매물을 유도할 것이라고 봅니다. 끝으로 이제 임대차 시장의 안정 문제죠. 임대차 예. 3법인데 이건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어떤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그 흐름에 맞춰 가야 한다고 보고 주거 안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적정한 그 수익을 갖다가 임대인한테 보장해야 한다 하는 양 측면이 다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저는 뭐 2년에 5% 정도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고요. 이 세 가지 3종 세트가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에서 내놓은 이 이제 주택 공급 관련 대책 또 그리고 세금 관련 대책과 관련해서 이게 과연 시장에서 통하겠느냐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지금 현재 전월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고요.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정말 일시적 갈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법이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법 통과 동시에 즉시 발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그 부진정 소급입법, 그러니까 형식상 소급이지만 내용상은 소급이 아닌,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 임차인에 대해서도 이걸 적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일각에서는 뭐 전세가 멸종한다 하는데 그거는 저는 그 잘못된 주장이라고 봅니다. 지금 전세가 전체 전월세 시장의 40%고 월세가 60%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급격하게 월세 시장이 확대된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 저금리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이죠. 그러나 가령 지금 10억짜리 전세를 갖다 내놓고 있는 임대인이 지금 월세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월세로 전환해도 지금 전환율에 맞춰야 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어떤 그 임대료를 갖다 넘어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런데 기존의 임대인이 그러면 10억을 갖다 전세로 주고 있다가 2억이 얼마로 월세를 준다고 한다면 8억을 내놓아야 한단 말이죠. 그런 임대인들은 꽤 많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멸종이라고까지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시장의 공포를 갖다가 불어넣는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지금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반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장외투쟁보다는 원내투쟁 쪽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원내투쟁 방법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어떤 전략이 있습니까? 뭐 방법 다른 거 있겠어요? 뭐 냉정하게 그 현실을 바라보고 논리를 제공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있겠어요? 그 방금 이 전세 시장 급격하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시장에서는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문재인 정권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사람들이 말렸어요.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함부로 급격하게 올려서는 안 된다. 근데 정말 무지막지하게 올렸잖아요.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올리더라도 시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속도와 규모를 갖춰서 해라. 그런데 그냥 원래 자기들 정책이고 목표니까 하겠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최저임금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 하방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다 평가가 나오잖아요. 이번에 이 임대차 3법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 가지 시급성이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시장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원하는 효과, 즉 임차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제대로 된 검토가 없었어요. 예. 자, 이래서 이제 그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많은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시기는데 임대인도 고통을 받겠지만 임차인도 그 이상 가는 고통을 받게 돼서 결국은 이번 정책들이 집값도 못 잡고 보호하고자 하는 임차인의 고통도 덜어주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참혹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예상들을 하고 예. 있으니까 이제 뭐 시장에서 밝혀지겠죠, 그 결과. 예. 어쨌든 뭐 정부가 내놓은 23번째 대책인데 이제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먹히느냐 하는 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전월세 논란이 불거졌어요. 윤희숙 의원의 발언으로 이렇게 불거졌는데 글쎄요. 지금 이 상황은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일시적인 하나의 현상으로 보십니까? 저는 뭐 잘못된 진단이라고 봐요. 부정확한 일기예보라고 봅니다. 어떤 게 전세가 부정- 전세가 멸종될 것이 나는. 그러니까 4년 후에는 전세가 다 사라질 것이다. 나는 다시는 전세 살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은 과잉된 공포의 어떤 조장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시장이 갖고 있는 지금 결국 60%가 월세로 전환했는데 나머지 40%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존의 보증금이 자기 현금으로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급격하게 월세로 전환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또 월세 전환을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월세와 월세 사이에 빈 공백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공실률이 많아지는 거죠. 특히 요즘 같으면 뭐 오피스텔, 새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 기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공실률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또 월세도 굉장히 또 내려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런 것 때문에 또 월세 전환이 쉽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번에는 법적으로 전월세 전환을 해도 기존의 전세가를 갖다 상승하지 못하게 넘어서지 못하게끔 분명히 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한 그 중과세를 하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또 기존에 전세 주던 분들이 이렇게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들고, 한편에서는 이게 월세에서 전세 내 집을 마련하는 주거의 어떤 사다리인 측면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다주택자가 되는 욕망의 징검다리인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회수 정책을 통해서 분명히 정리할 것이고, 그런 것이 잘 조합됐다고 봅니다. 전월세 논란과 관련해서 그 최경환 부총리가 과거에 했던 발언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말씀하신 건 사실이죠. 네. 그런데 그렇게 추세가 흘러갈 거다라고 하는 예상이었지. 이렇게 그냥 순식간에 부동산가 미친 듯이 뛰니까 이거 잡겠다고. 그냥 그도 이틀 사이에 이 전세 제도를 거의 괴멸시키는 이 법을 통과시키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 임대차 3법은 이제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고통받을 거예요. 그럼 결국 이렇게 정부가 대책을 내놓잖아요. 시장에서는 반드시 이 방책을 찾아서 피해 나가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 시장에서는 대책을 찾는다고. 저는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이 법이 앞으로 몇 달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서로 지금 논박을 하고 있잖아요. 저하고 민병두 전 의원님하고도. 근데 문제는 당장 내일부터 한 달 후, 두 달 후 우리 전세 들어가서 살아야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해요? 시장에 전세가 씨가 말랐어요. 뭐 전세만 씨가 말랐느냐? 월세도 지금 제대로 나온 데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들 하시면서 전세가 40%, 월세가 60%니까 월세가 대사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오피스텔이나 조그만 단독장,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빌라를 얘기하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즉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아직도 전세예요. 네. 그 전세가 지금 문제라는 건데, 하여튼 하여튼 정부가 이렇게 정책을 딱 내놨으니까 시장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아마 전월세가 씨가 말랐다 하는 거는 뭐 그동안은 이 법이 통과될 가능성 때문에 사실은 그 전세 물량을 회수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 법이 통과한 이후에는 이미 계약갱신 청구권이 작동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두 달 내에 구해야 네, 하는 이제, 사람들이 네.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한두 달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달 안에 이제 시장 상황을 보면은 아마 이제 판단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최경환 전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이제 흐름이다라고 얘기했었던 배경하고 지금 월세로 전환되는 배경하고는 좀 다르다는 걸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이 얘기했을 때 2013년, 14년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집값 폭락론이 한창이었던 때이기 때문에 서로 집을 안 살라고 했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전세만 계속 찾다 보니까 전세값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월세로 전환하는 그 상황이 있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거기에 따라서 전세값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 대한 서로 같은 말을 했어도 이 상황은 다른데 그 민주당에서는 그건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전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최경환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택지개발법 같은 경우도 폐지하고 공급 물량을 갖다 오히려 축소해가면서
기존에 빚내서 집을 사라고 해가면서 사실은 한편에서 이제 부동산을 갖다 부축해서 경제를 갖다 살리겠다 한 측면이 있었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그 전세가 아마 뭐 연속 한번 뭐 70 몇 주인가 아마 계속 인상될 정도로 어떤 사상 최장 기록 경신을 갖다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다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번에 공급 대책을 포함해서 새로 내놓은 것이 사실은 그 생애 첫 구입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계층한테 다양한 수요를 갖다가 맞춰갖고 공급을 하겠다 하는 것도 그런 전제하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도 여쭙겠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수세에 몰린 이후에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 중 하나로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부동산 부양 정책을 꼽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동산 부양 정책이 아니라요. 이 주택이 제대로 주택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를 맞춰야지 부동산 가격이 정상적인 안정을 찾는다. 그래서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시킨 거예요. 지금 뭐 이 천하의 부동산을 폭등시켰다고 지금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박근혜 정부 때 주택 3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시키는 3법이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사실 민간 주택 재개발이 활성화가 됐죠.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거는 다들 인정하시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시절 이 아파트값 상승률하고 문재인 정부 불과 3년 사이에 아파트 상승률하고 비교할 때 상대가 안 되잖아요. 자,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이렇게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거는 본인들의 맹목적인 민간 재개발 억제, 반대책 때문에 시장에서 주택 공급과 수요가 왜곡된 거예요. 결국 본인들도 지금 수요 억제책 얘기하지만 결국 공급 지금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처음부터 제대로 내놓지 않았느냐. 이거는 순전히 민간 재개발하면은 일부 사람들이 그 눈먼 돈, 떼돈 번다. 이거 눈 뜨고 못 보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 소수의 일부 사람들 돈 버는 거 못 보겠다고 해서 결국은 전 국민들 이렇게 부동산으로 정말 만신창이 만들고 힘들게 만든 거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무릇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를 맞추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 원리를 따르되 거기에서 일부 지금 소외되고 부족한 부분들은 공공이 개입하도록 해야지 아예 대놓고 시장은 무조건 왜곡되고 시장은 사악하니까 아예 이 시장 논리가 작동하지 않도록 관이 정부가 개입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이렇게 밀어붙인 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대란. 예. 저는 뭐 계속 뭐 얘기가 반복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덧붙일 얘기 전 정부 간단하게 책임, 전 정부 책임론에 대해서 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경기 같은 경우는 보통 그 40개월이 주기인데 부동산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토교통부 장관했던 서승만 장관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10년 주기로. 예.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89년도, 90년도 200만 호로 막았고 또 IMF는 위기가 와서 또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진정됐고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뭐 공급을 많이 한 측면도 있었지만 사실은 금융위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측면이 있었죠. 근데 지금 이제 10년 주기의 초입에 이 정부가 출범을 한 겁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 말기에 사실 공급을 줄인 것이 이 정부에 어떤 영향을 준 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과거 정부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부동산은 어느 정부가 딱 5년 한 것을 갖고 5년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네. 사실은 서로 경로가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서로 생산적인 어떤 대안을 갖고 얘기해야지 이 어느 정권 책임이다 이렇게 단정해서 접근하는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하고는 조금 결이 조금 다르군요. 예. 근데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뭐 예,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그래요? 시간이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